오늘 할 이야기는요.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 소득, 청년들 소득 보장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운영위원장님이 발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벌써 한 8주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청년 소득 보장 정책은 다음번에 다루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바로 그날이 돌아왔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청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세대 간의 단위 역할이나 사회적 재생산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을 다뤄봤고 청년들을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대학생 청년, 구직 청년, 또 인턴하는 청년, 직장 청년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체감 실업률로서 청년 3명 중에 1명은 실업 상태다. 그리고 매년 1조 내지 2조를 쏟아붓고 있지만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뭐 여러 가지 청년 인턴제, 취업 성공 패키지, 해외 취업 지원, 청년 창업 촉진 정책 이런 것들이 실효성도 없고 효과성도 없는 그 기존의 우리 정부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각 당들이 이미 이제 대권 후보들이 그 정해지면서 확정된 거 아니죠. 경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기존의 각 당의 정책을 뛰어넘는 아주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들을 이제 발표하고 있어서 우선 그것부터 좀 살펴보면 아주 재미난 내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정초원 연구원님,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뭡니까 청년은? 제가 생각하는 청년이란 일단 사회적 출발점에 서 있는, 한편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학업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다면은 이제는 어떤 울타리로부터도 있지 않은 그런 사회적 출발점에 서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그런 점에서 사회에서 이 청년 세대한테 제공을, 앞으로 미래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뭔가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그 세대가 청년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 사회적 의미의 네. 청년 말고요. 어떤 문학적 의미 뭐 다 담아가지고 청년은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점에서 아픈 사람이 아픈 네. 사람? 사람은...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청년들이. 네.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안 아플 수 있으면 아프지 말아야지. 일부러 아프게 만들어요. 그게 옛날 사고방식 같고. 청년은 정반대로 이렇게 중년 되신 분들은 청년은 그저 부러울 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되돌려서 그 청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나이를 먹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그 삶을 그대로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보면 안 돌아가기가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왜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꿈 중에 하나가 군대 2번 가는 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청년 되기 싫어요. 다시.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요즘 청년들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진짜로 스펙이 당군 이래 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 때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했거든. 아마 지금 청년들하고 같이 붙어서 경쟁한다고 생각해봐요. 뭐 저는 경쟁에서 도태되고 뭐 그랬을 거야 아마. 정말 힘들어요. 저도 청년 되기가 싫어요. 청년 때 그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치열하게 싸웠던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건 정말 철학적인 얘기인데 제가 느낀 거 하나는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청년 때 뭔가 이렇게 많이 쌓아놨던 거를 하나씩 버리는 게 나이를 먹는 거더라고요. 정말 철학이다 철학. 그래서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고 삽니다. 앞으로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씩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서 나한테 오는 어떤 만족감이라는 게 결국엔 외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버리는 거였구나라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복지가 필요 없어지지. 박근혜 탄핵 국면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대선 주자들이 대선에 관련해 가지고 내놓는 청년 공약들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가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각 당들이 지금 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계속 어떤 비슷한 후보별로도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우선 그 기존의 각 당들의 청년 관련 공약을 좀 소개하고 또 정초원 연구원이 새로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좀 달라진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꾼 이전의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책을 일자리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 창업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그 벤처 자각 제도를 준다든지 그 청년층에 대해서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한다든지 또 청년희망 아카데미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의 기존의 박근혜 정부 한 정책을 약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슬로건이 청년에게 희망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또 청년 안전망 제공, 또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취업 활동비 지원, 또 패키지형 공공 고용 서비스 제공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문재인 후보가 아주 또 새로운 발표들을 하고 계시죠. 네, 문재인 후보는 지금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행정 서비스나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그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일부 기존에 있던 그 비정규직 일자리나 민간 부분 하는 것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을 공공으로 해서 질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고요. 또 아직은 뭐 다 발표를 안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까지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공공 일자리로 만들어 가서 이 국민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일자리 자체도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예상대로 이 보수 쪽이나 또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나오느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 끊기면 또 없어진 일자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너무 부족한 공공 사회 서비스 일자리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라도 좀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후보가 누군가 있으면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좀 논쟁을 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청년희망 프로젝트로 해서 10대 청년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 좀 의미 있는 내용이 그 hunap형 청년 구직 수당을 주자 이렇게 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취업을 상환하도록 하자. 또 청년 스타트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확대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청년 구직자 중에서 가구 소득 하위 70% 미만자에게 대해서 이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웠는데 최근 오늘이었나요? 이 안철수 후보가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뭔데요, 획기적인 게? 네, 여태까지 안철수 전 대표의 공약은 주로 교육 분야의 개혁이었는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그런 미래 일자리 창출에 주로 초점을 맞췄었는데 오늘 발표한 공약에서는 좀 더 현실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를 5년간 보장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오늘 제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짜 좋은 정책이네. 그게 사실은 아베 총리 거 보고 뺏겨온 것 같은데 아베 총리가 일본에 지금 뭐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사이에 격차 이 문제 왜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했지 않습니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임금의 80% 이상을 주도록 법제화를 하겠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이런 건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일본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아베가 아주 극악 처방을 내놓는 거거든요. 요걸 그대로 좀 모방을 살짝 했네. 모방은 그 창조의 어머니다. 어쨌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중소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면 대기업에서 받는 임금의 80%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야, 이거 좋은 거네. 제가 아까 그 새누리당 이야기 나와서 잠깐 보니까 이 사람들 아직도 허접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청년이 창업하면은 이거 뭘 주겠다고요? 지금 청년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뭘 주겠다는 겁니까? 이 국민연금 벤처 장학 제도를 하고요. 또 국민연금을 청년들께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창조 경제의 일종의 아류처럼 되어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 하겠다고 청년들 보고 두 가지를 하자 그랬거든. 하나는 창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청년들이 주로 창업을 하는데 무슨 창업을 했는가 하면 이 생계형 창업을 한 거예요. 왜? 취업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먹고 살아야 되겠고 하니까 이제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을 연다라든지 뭐 식당을 연다라든지 뭐 이게 생계형 창업에 나서다 보니까 생계형 창업 시장이 굉장히 이게 경쟁적이거든요. 대부분 다 이게 도산해 버리는 거예요. 빚만 잔뜩 지고 이제 도산해 버리게 만드는 그 이제 금융 지원 중심의 창업 지원. 이제 이게 이제 창조 경제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이제 해외로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너 나가라 사우디 뭐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연간 또 400억 원씩 예산을 또 책정을 했어요. 그 예산을 누가 빼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최대 생계비에 근접하는 아주 형편없는 일자리더라 이렇게 판단이 나가지고 실효성이 없이 돈만 까먹었다.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새누리당이 아직도 이 범주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차라리 안철수는 훨씬 낫네.
예. 현금 지원 정책 부분은 역시 진보 정당들이 제일 앞서 있는데요. 이 정의당은 이제 복지임금 100만 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미취업자 중에 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이 청년 디딤돌 급여를 월 최대 50만 원, 연간 540만 정도를 지급하겠다. 또 청년 고용 할당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대부분의 정당이나 후보들이 이제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이 좀 그 공통 공약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통 공약이 되는 청년 수당과 청년 배당 정책에 대해서 우리 초은 씨가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네. 지금 다른 후보들도 몇 가지 정책을 또 있나요? 냈는데, 네, 안희정 지금 계속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랑 재벌 독과점 구조를 개혁을 통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 배당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29세 이하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금 세웠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라는 모토 하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웃 중국에 그 국가가 나서서 창업 지원을 한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뭐 한 10년 전에만 해도 상해 같은 데 가면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의 그 대부분이 사실은 좀 비어 있고 밤에 불만 휑하게 켜져 있는 그런 거푸입니다. 이런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가보면 뭐 그 고층 빌딩에 그 사무실 가득 차 있고 굉장히 그 전체 어떤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 기업에 참여한 사람들도 젊은 청년들이 20대 30대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 우리나라하고 이게 같이 카운터파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20세 이상 차이 나는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정말 젊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시진핑 정부가 그 작년 전인대에서 1억 창업 이런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뭐 공식적으로 13억, 비공식적으로 15억 정도 되는 이 인구를 가진 중국이 1억 명의 창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그것이 슬로건으로 그칠 수도 있는데 이 지원 제도가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금융 지원 정도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창업 지원이라는 게 뭐 3통, 5통, 8통, 12통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것을 생산하는 시설, 자금 지원, 유통 판매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정말 그 지원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쏟아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헛소리가 아니고 정말 저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또 그런 그 젊은이들이 그 정부 정책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기존에 안정된 일자리를 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벌이고 예를 들면 흑룡강성 같은데 10억 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지가 있는데 거기를 그 마치 미국의 서부 개척지대에 그 마찰 끌고 가듯이 청년들이 흑룡강성에 가서 밑바닥부터 일구면서 새로운 창업을 하는 이런 열기들 보면서 야 중국이 정말 굴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참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면도 봐야 돼요. 중국은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하거든요. 예. 엄청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청년들이 폭동을 일으킬 판이에요 지금. 그런 또 배경도 있는 거지. 예, 어쨌건 뭐 청년들이 창업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뭐 이게 생계형 창업만 아니면 저는 좋겠어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창업하겠다는 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뭐 혹시 또 생계형 창업하겠다는 건 아닐 거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거는 이제 창업의 어떤 종류를 특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로 하겠다는 게 이제 아직은 엄청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 투자를 지원하고 재기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규제 개혁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창업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아직은 일반적인 수준의 정책을 발표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저 안희정 지사는 공약 이야기하신 게 보니까 그 옛날에 저 안철수가 이야기했던 공정 경제하고 거의 비슷하네. 왜 삼성 동물원 없애겠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 이야기가 비슷한데요. 저는 이 안 지사의 얘기에도 이제 동의를 하고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에도 다 동의를 하는데 되게 아쉽게 생각이 드는 거는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후보는 이 부분만 중점을 두고 있고 민간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후보는 이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공공과 민간 부분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 기간 동안 약 57조 원이 일자리 정책으로 시장에 지금 쏟아부었는데 그게 연평균을 내면은 한 14조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진짜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통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과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청년 각 후보들과 각 정당들의 정책의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청년 배당 정책과 성남시의 청년 수당 정책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 청년 수당 정책은 작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90억 정도 예산을 쓰고 3,000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 청년 수당 정책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만 19세에서 29세의 미취업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 중에서 가구소득과 미취업 기간 그리고 활동 계획서를 고려해서 3,00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입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약간 다른데요. 청년 수당이죠, 성남시는. 네, 서울시가 청년수당이고 성남시가 청년배당. 네. 예. 네, 성남시 청년배당은 113억 원의 예산을 써서 지금 만 24세에게만 분기당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이후에 19세에서 24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그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평가하는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가 이제 주목할 만한 게 기존에 이제 현금을 주는 정책이니까 청년들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생활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우려를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청년수당이 사용된 그런 내역들을 보니 70% 이상이 구직 활동을 위한 경비로 들어갔고 한 22% 정도가 나머지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이걸 생활비로 전용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설사 생활비로 전용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이제 취업을 위한 학원을 다니거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가 되는 건데 이 생활비와 취업 활동비가 구분이 가능한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이것 자체가 사실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밀접하게 이 두 가지를 간접적으로 봤어요. 첫 번째는 이재명 시장 나왔을 때 인터뷰에서 청년 배당 요거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에이 설마 그걸 실천하겠어 했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방송에 나오는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서울시의 청년 배당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하고 그걸 어떻게 쓰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정초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게 구직 활동인지 생활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무슨 설문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구직하려면 일단 생활비가 필요한 거 맞물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기본소득을 방송에서 다루기 시작한 게 3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할 때는 되게 황당하게 들렸어요. 처음에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갖고 오셨던 그 인터뷰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먹힐까? 그러다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랄까 마음속으로 이건 되겠구나. 왜냐하면 기존의 마인드를 바꾸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무슨 공짜로 돈을 줘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내고 살아가면서 국가가 해야 될 일, 그중에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기본소득으로라도 줘야 되는 것. 사실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서울시하고 성남시는 아마 현 정부에서 워낙에 극심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뚫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단서라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반대라든지 이게 나오는 이유가 청년들의 소득 실태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청년 소득 실태를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소득과 소비가 감소한 유일한 세대가 30대 미만의 청년 세대라고 합니다. 특히 소비가 줄어든 항목이 식료품이나 주거비와 같이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비용이고 취업 준비비에서는 지출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청년들이 삶의 질은 계속해서 낮추고 취업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만 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콘셉트로서 그 개념으로서 국민들에게 그 삶의 기본을 보장해주고 가처분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런 컨셉은 좋은데 이 현실 정책으로서 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이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정책이 또 오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제가 볼게요. 그 서울시의 그
청년 수당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청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그 청년 활동 지원 사업이거든요. 청년 활동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3,000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 청년 중에 3,000명이면 한 0.3% 되던가요? 0.3%쯤 될 겁니다. 1%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냐 그 친구들이 굉장히 저소득층이고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 그분 3,000명을 서울시 인구 1,000만인데 3,000명을 이제 골라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주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얼마입니까? 5력에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간 예산이 9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걸 뭐 침소 봉대 해가지고 마치 엄청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요 정책은 굉장히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런데도 지금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어서 직권 취소로 지금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권 취소를 취소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미취업 청년 중에서 소득 하위 60% 이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민이나 이제 빈곤층이라 해야 돼요. 중산층만 돼도 안 돼, 이게 대상자가. 요 사람들인데 대상자가 사실 이게 노동부가 지금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에 들어간 사업인데 사실 이거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사실은. 노동부가 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에도 청년들이 거기다 지원을 하면 거기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거를 서울시가 왜 이중으로 또 하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뭐 약간 차이가 있나요?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이 수당 지급과 수당 지급을 하는데 이 취업 성공 패키지의 조건은 특정한 직업 훈련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걸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매 단계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와 이 청년 수당 모두가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을 보이지만 이 취업 성공 패키지는 특정한 직업 훈련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한편으로는 청년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면 청년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이 스스로 뭐 활동 계획서를 써서 그에 맞춰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좀 더 보장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다든지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기도 한데 설사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두 금액을 합해봤자 이제 월 90만 원인데 이 월 90만 원은 지금 도시근로자 1인 가구 한 달 지출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월 생계비가 103만 원인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중복 여부가 뭐가 중요한지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이 사업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은 이 사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작아서 지방정부가 함께 하더라도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스타일이 다른 것도 있죠. 중앙정부가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는 반드시 직업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직업훈련을 받고 딱 등록하고 이제 훈련 받아야 돈이 나가는 건데 그것도 15만 원씩 나가는 건데 서울시는 50만 원이 나가고 이거는 이제 취업하고 직접 연계가 안 되더라도 취업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50만 원 주거든. 그렇다고 하면 스타일이 좀 다른 거거든. 그럼 이게 지방정부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시범사업으로 이게 뭐 해봤자 3,000명 갖고 하는 건데 좀 하라고 냅두면 되지. 그걸 못하게 해요. 지금 박근혜 같은 수구적 정부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돈 주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다 낸 세금이잖아요. 근데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 중에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 내부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게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등등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산업의 어떤 구조상 일자리 같은 게 쉽게 만들 수는 없고 근데 그 사람들 그 굶겨 죽일 수는 없고 간접세 무지하게 내고 있다. 직접세만 소득세나 주민세 이런 거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금은 내고 있는데 정부가 너에게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로 주는 것이 바로 그런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받아라. 마치 공짜인 것처럼 하지 말고 국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 수당이든 청년 배당이든 또 정부가 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든 모두 이제 본질적인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정책의 지급 기간이 너무 짧다든지 또 수당의 크기가 너무 적어서 재생계비에 못 미치는 이런 것들, 또 대상자가 너무 제한돼 있어서 사실은 뭐 기본소득이라 할 만큼의 그 보편적인 그런 수당 기능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급해봤자 이게 일자리로 이어지지가 않는 그 단기간에 약간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고, 그나마도 수당이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소득 보전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정책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두 지자체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그것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이 청년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고, 이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거 기대되는데요. 예. 이분들은 정말 복지 공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신다는 분들은 어떤 공약을 만들었을까요? 이제 저희의 정책을 말씀드리는데 앞서서 저는 이 성남시 청년 배당이나 서울시 청년 수당 정책과 같은 그런 현금 지원들이 당장에 이렇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취업 활동을 위한 돈이나 생계를 위한 돈이나 구별하기가 어렵듯이 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일자리인 상황에서 어떤 소득도 다 구직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직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청년들에 비해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가 구직으로의 뭐 연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구직과의 연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계 자체가 한편으로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고용과 소득 자체를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청년 고용소득보장제도라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은 청년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 의사를 국가에 전달을 하면 그때부터 국가가 취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는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좋네요. 네, 청년들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의 완전 고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이런 정책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 구직 시기까지 지금 평균 12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12개월을 넘어서 실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제공하는 게 저희 이 정책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청년 구직 시기까지 청년 고용 소득의 정도는 최저생계비로 저희가 기준을 삼았는데, 최저생계비가 지금 2016년도부터 기준이 바뀌긴 했는데 이전 기준으로 하면 중위소득의 40% 정도예요. 이때 이제 1인당 한 64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고용 담당관이 1:1 멘토링 서비스와 같은 직업 알선, 그리고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직업 훈련 등을 안내하고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각 대학에 취업 담당관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1인당 최대 400명을 전담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 담당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비정규직이라서 한편으로는 정규직에 비해 이제 정규직으로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으로 저희는 모든 이 부분의 고용을 이제 준 공무원화 시켜서 1:1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고용 담당관이라는 게 기존의 고용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청년 고용 담당 기존의 이제 고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고용지원센터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라든지 취업정보센터라든지 고용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군데가 민간 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민간 위탁을 떠나서 이걸 공공에서 공공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그 센터에 근무하는 그런 이제 고용 담당관도 준공무원의 그런 지위로 이제 저희가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구직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민간 기업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그것도 센터에서 한 번에 관할하고 있지 못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취준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민간 기업의 구직정보는 잡코리아, 또 공공기관은 워크넷,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으로 분포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사이트로 일원화하는 것을 또 하나의 정책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구직과 구인 사이트를 정부가 운영하면
이제 함부로 거짓 정보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취업해서 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쏘갔다 하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고, 이거 하고 이제 지원 제도를 연동시키면 기업 입장에서도 제대로 그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지 좋은 인력도 받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공공성이 보장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부분적으로 다들 하고는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고용 담당자가 지금 한 명이 400명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 2015년 기준으로 대졸자 같은 경우에 16만 명 되는데, 이분들을 그 한 명이 400명 담당해갖고는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거든요. 한 명이 100명을 담당한다면 막말로 한 달에 한 10명씩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 상담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16만 명 담당하는 사람 1,600명, 그리고 또 이미 지금 당장 퇴직을 하는 사람 말고 이미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을 지자체별로 뭐 주민자치센터나 읍단위 같은데 고용할 경우에 한 2,500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3,000명 정도를 저희가 국가가 이분들을 제대로 된 청년 고용 담당관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용하려면 이 인건비만 9,900억 듭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이제 쓰자는 거죠. 그러고 뭐 예를 들면 그 구직 관련된 수당을 월 60만 원 정도 지급할 경우에 이 돈도 개별 지자체 단위가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하면 1조 1,6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다가 이 자부를 나는 공공 인터넷 취업 알선 사이트 이런 걸 운영하는데 한 2조 2천억 가까운 돈이 드는데, 적어도 이런 돈들을 체계적으로 국가가 장기적으로 그 지급을 하면 상당 부분 그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 자체도 있고요. 실제로 구직과 구인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청년들이 가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중소기업들의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밝혀내서 그것에 대해서 맞춤형 또 중소기업 지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 지원 효과도 부가적으로 있는 그런 효과로 저희가 합니다. 그 정초원 연구원께 궁금한 게, 복지코 소사이어티 연구원 하시기 전에 일자리 구해 보셨어요? 네, 구해봤어요. 어때요? 그 현황이랄까 그 느낌은? 지원서를 내면 언제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고 합격을 안 하면 합격하지 않을 경우에 합격 안 했다라는 통보를 주는 데도 몇 군데 없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연서를 많이 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보면은 100군데 정도 내봐야 그래 내가 취업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내고 떨어지고 내고 떨어지고의 반복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외국에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있어요. 3D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뭐 일자리는 팽팽 도는데 니들이 가서 어려운 일 안 할래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 나와가지고 3D 업종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3D 업종의 일이 물론 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긴 한데 그만큼의 기피하는 만큼의 대가를 지불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도 고되고 임금도 덜 받고 이렇기 때문에 누구나 기피하는 일자리가 아닐까요?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죠. 야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내가 했다. 근데 나 지금 잘 사는 것 봐라. 재산도 모아놓고 말이지. 자식들에게 유산도 물려주고 나에게 지금 성공했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 아프니까 청춘인 거지.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 그런데 고생 좀 해봐 그러거든. 예전에 정주영 씨가요, 쌀 한 가마니 뭐 들고 나와서 성공했다는 그 맞아. 신화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불가능하다 시대가. 그게 자본주의가 막 지금처럼 고착화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런 신화가 가능하지. 지금은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지금은.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 있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불법으로 해가지고 브로커 법조비리 연관시키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쫙 쪼개져 있는데 일단 나쁜 일자리 코스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청년들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절대로 중소기업 안 들어가는 거야. 하청기업 안 들어가. 전부 다 원청이나 대기업, 공무원 이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볼 때는 야 쟤네를 전부 다 지금 10%의 저 좁은 일자리만 가려고 그러고 저 90%나 되는 저 넓은 일자리는 펑펑 놀고 있고 외국인들에게 다 줘버리고 이놈들 나라 망하겠다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발표한 정책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학제 개편. 그래서 학제를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남는 그 2년 동안 직업교육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직업 교육을 시켜서 대학에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은 직업 전선에 뛰어들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한국적인 문화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들만큼은 좋은 대학에 보내서 시키고 싶어하는 그 열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 복지과 소사이티가 이 칼럼을 이번 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학제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가 이제 주제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양극화되어 있는 게 문제고 그 노동시장의 문제는 결국 그 산업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노동시장의 문제나 산업구조의 문제를 손대지 않고 그 학제 개편으로 교육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것은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에서 현장 경험으로 일을 해보고 다시 대학 과정으로서 전문대학 과정으로서 고등학교에서 2년을 더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스웨덴의 옴니아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 3년 동안에 예를 들면 저 건축학과 같으면 그 1학년 때는 저 노가다를 직접 해보고 2학년 때는 노가다 10장을 해보고 3학년 때는 자기가 건축사가 돼가지고 그 전체 그 집을 짓는 설계와 감리까지 다 해보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춰주는데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 간에 그 경제적으로 손해가 안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4년 대학을 다니고 또 뭐 석사 박사를 더 하고 해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받는 월급이나 그 사이에 옴니아 스쿨이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차곡차곡 돈을 벌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같게 만들어줘버리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일이 없게 만들어주죠. 결국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균등화시켜주고 또 산업구조에서 착취가 안 되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게 가능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의과대 교수잖아요. 제 연봉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8,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연봉이 8,500만 원이네요. 그런데요. 저보다 공부를 억수로 못했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울산 출신이잖아요. 울산 공고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공고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일생 동안 번 돈을 따져보면 그 친구가 저거 아마 한 2배는 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20살 때부터 한 22, 3살 때부터 일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돈을 계속 벌었고 저는 계속 공부한다고 돈을 꼬라박아 넣었고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교수가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36살 때부터거든요. 거의 16년을 늦춰지신 거네. 그럼 그때까지 저는 돈을 계속 썼고 그 친구는 계속 번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얼마 받는가 하면 제가 8,600만 원, 8,500만 원 받잖아요. 그 친구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 친구하고 저하고의 그 소득으로 따져보면 저보다는 차라리 그 친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물론 이제 현대 자동차라고 하는 특권적 지위에 올라가 있죠. 그 친구도 공고 나왔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나라는 고등학교만 나왔더라도 대학 나온 사람하고 실질적인 임금 격차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또 임금을 조금 더 많이 받으면요. 세금을 더 많이 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아닌 거란 말이지. 좋은 일자리 트랙으로 들어간 거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하층기업 트랙으로 들어간 이 사이의 격차가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예 구조화되어 버려 있단 말이지. 이런 조건 하에서는 백약이 무효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뭔가 풀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마치 이제 안철수 후보는 교육의 학제만 개편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좀 시큰둥해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현실을 잘 모른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사람들이 교육 뭐 학제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후에 또 다양한 노동정책도 발표할 거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면서. 근데 오늘 나온 거는 괜찮네. 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100대 80 요거는 지키겠다 하는 거 그거는 요거는 이제 복지과 소사이어티 일종의 로직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일정도 부담해주면 어떤 정책들이 잘 나가게 만드는 거. 네. 저희는 청년 정책뿐만이 아니고 노동 정책, 산업 정책, 교육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지 이게 실효성을 가진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이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정당이나 후보들이 나왔던 것들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 단기 정책으로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콘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경쟁을 해가지고 후보들 간에 동의가 되면 누가 집권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당연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에게 그 직접적인 도움과 희망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적어도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그렇게 소위 말해서 면피하는 거짓말하는 이야기하지 말고 노동시장 부분, 고용을 위한 산업 구조 부분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총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이유가 청년의 소득 보장의 문제가 단지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부족이라든지 이런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자체도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부족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제도들로부터도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제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적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도 진학률은 70%가 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에서 졸업까지 평균적으로 8,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가장학금 제도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4명밖에 수혜를 주지 않고 있고 또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을 가리켜서 주거 난민이라는 말까지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청년 중에서 소득 대비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비중이 47%로 절반 수준에 이른다고 해요. 이게 전체 연령대 가구 평균보다도 높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지역에서 저가 원룸의 평균이 41만 원인데 여기에 주거유지비 10만 원까지 추가하면은 월 50만 원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혼이라든지 육아 비용 역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청년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데 청년을 가리키는 신조 3포세대 7포세대가 나왔는데 가장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연애, 결혼, 출산 이 3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진짜 만만치가 않은 게 결혼 비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비용이 지금 7,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택을 제외한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한 달 가계 지출의 10에서 29%가 육아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상보육 정책으로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방송 하나 있잖아요. 그 친구들 방송이 끝나고 나면 가끔씩 그런 댓글이 달려요. 미안하다 청년들아. 예. 사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사회잖아요. 예. 과도한 비약일지 모르지만 촛불로 연결을 시키면 그 적폐들이 계속 누적돼서 지금 현재의 그 모습 보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박근혜 게이트의 이 탄핵 국면이 아니었으면 그 청년들의 그 현실태가 사실상 거의 바뀌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다음 정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청년들이 분연히 저는 일어서서 전체적으로 다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리고 그 요구하는 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그 실효성이 있도록 요구를 해야지 이게 실제로 그 되어서 효과가 있는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퉁치면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20회인데요.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그것이 어느 하나도 청년들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버리면 이제는 앞으로 청년들은 더 이상 민간보험에 들 필요가 없어지니까 의료비 부담을 굉장히 덜 수가 있고 그 자기 의료비뿐만 아니고 가족들의 부모들의 의료비까지 같이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거고 대학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서 단순하게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서 생활비까지 다 국가 지원해주고 나중에 후불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 부분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이제 삶의 질과 그 소비력이 높아지는 거가 있고요. 예를 들면 그 노후보장 이야기하면서 무기여 그 연금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년수당을 국가가 찔끔찔끔 해주고 개별 지자체마다 이렇게 나눠서 해주면 예를 들면 성남이나 서울같이 그나마 괜찮은 지자체는 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또 프로그램 커지면 사실 서울이나 성남도 이게 감당을 못 하거든요. 특히 재정자율도 낮은 그 군 단위 이하의 또 전라도나 이런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이럴 때 실업보험을 무기여로 해가지고 정부가 어느 정도 내주어서 그 청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그 1년 내지 2년 이상 자기가 그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 기존에 있던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나 기업들이 돈을 조금씩만 더 내면 이게 현재의 그 실업보험 제도를 통해서 활용해서 전국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따로 뭐 2조 원씩 돈을 새로 그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좀 더 풍부하게 해서 이 국민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실효성 있는 청년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청년 고용소득 보장제도 같은 경우도 기존 정책과 이 가장 뭐 기본적인 운영 원리라든지 이런 건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고용보험을 이제 가입하면은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수당을 제공하는데 이 청년 고용소득 보장제도도 수당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데 미취업자에게도 직장을 얻을 때까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이고 또 아까 얘기가 나왔던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직업 훈련을 하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면서도 저희는 여기서는 40만 원 정도에 그치는데 최저 생계비 이상을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더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청년들에게 제안하는 거는 복지국가 만듭시다 이런 거거든요. 국가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건지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 성남시에서 했던 그 24살인 사람들에게 그 한 달에 83,000원씩 나눠주는 거 저는 뭐 그런 방식은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24살짜리 애기만 다른 나이에 해당되면 해당도 안 돼. 24살짜리 나야 돼. 24살 그래가지고 한 달에 83,000원씩 1년 동안 이제 100만 원을 받는 건데 근데 그거 받는다고 해서 뭐 청년들의 삶에 뭐가 그래 크게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국가가 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하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뭐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너무 부실해요. 너무 부실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청년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어가지고 청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서울시의 청년 배당은 어떠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청년의 0.3% 3,0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시범사업 하는 거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요거는 금액이라도 50만 원이라도 돼. 그래서 좀 낫지. 성남에 83,000짜리보다 한 50만짜리니까 조금 더 상황이 낫죠. 잘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그렇게 아니 잘하고 있는 그거라도 게 아니라,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청년들이 이거 그렇죠. 알아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제 이런 내역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그럼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는 어떤 거냐?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하고 있는 모델을 한국화 시킨 겁니다. 유럽에서는 그러거든요.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면 애들이 엄마 품을 떠나지 않습니까? 무조건 떠납니다. 딱 독립한다고요. 독립하면 주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주거와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청년이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못해. 일자리가 없었어. 그럼 그건 국가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취업을 준비하자. 그래서 국가에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생계비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돈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국가가 청년의 고용을 이제 책임져 주는 거. 그리고 주거에 대해서도 국가가 상당한 지원을 해주거든요. 주거.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 문제가 해결되니까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니까 애가 생기는 거죠. 애를 낳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역할을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년 정책은 청년 자체가 원체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 세대에서 맞는 역할을 하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한 청년 정책은 나머지 다른 세대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캥거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영화를 보면 이 고등학교 졸업 파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그 부모 밑에 있는 마지막 기간이고 그게 끝나면 더 이상 이제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도의적인 책임 또 인간적인 책임 이런 건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그 공부시켜 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기본이죠. 우리나라 같이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대학을 보내고 대학을 4년 내지 5년 등록을 시키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도록 뒷바라지하고 취업한 다음에 결혼을 시키고 결혼해서 손주까지 봐줘야지 인생이 끝나는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끊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재미난 섹스 앤 시티를 보면서 거기 여성들이 프로포즈를 받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논의하는 이런 걸 보는데 그것이 가지는 백그라운드 경제적 이유가 있거든요. 남성이 프로포즈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향후 그 여성의 삶과 그 여성이 낳을 자녀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는 뭐 이혼을 3번 하는 여자고 3번 할 수 있는 남자고 능력 있는 여자는 이혼을 3번 할 수 있는 여자다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이혼을 하면 상대편에 대한 그 생계를 보장해주는 이런 게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때문에 그런 그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그런 걸 보면서도 부럽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무슨 이제 환상으로 다이아몬드 몇 캐럿이 나왔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그 제도적인 측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 청년 부분을 무시하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회보험료 대납제도 적어도 국민연금이나 실업수당 정도는 실업보험 정도는 이제는 좀 그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내줘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그 취업 준비 기간을 그 국민들이 같이 안아주는 그런 정도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진진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희 대표님 정도 또래 이분들은 제가 보기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제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 그 형님들 대부분 보면은 몇 개월 안에 또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다 직장 잡아서 취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우리 졸업할 때쯤 됐을 때도 취직 못했다더라 동창들 중에 그런 친구들 별로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건 대학을 졸업하건 자기 학력에 맞는 직장을 대부분 찾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게 1995년까지가 그랬어요. 네. 진짜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 잘 나갔죠.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 초반까지 그 10년 동안은 진짜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5년대 5년 좀 지나오면서 90년대 후반에 오면서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97년에 외환위기가 오고 외환위기 이후부터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제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열받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해서 뭐 쫄쫄 굶고 있냐 이게 아니라 사내 유보금만 몇백 조씩 쌓아놓고 있잖아요. 재벌 대기업은 엄청나게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게 양극화 아닙니까? 양극화죠. 예. 이거를 어떻게 빨리 깨줘야 되는데 이재용 구속도 된 마당에 지금 재벌들이 정신 좀 차려야죠. 일단.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좀 그림을 크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네. 뭐 한 달에 뭐 83,000원씩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아예 취업과 고용을 국가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지. 그걸 받더라도 83,000원이 아니고 한 달에 60만 원씩 받아야지. 최저생계비를. 최저생계비를 받아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거 아까 우리 상구 운영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지금요 우리 어른 세대가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왜? 자식들이 나이가 20살이 됐으면 독립해가 나가야 되는데 30살이 돼도 안 나가. 우리 여기 캥거루 하나 옆에 앉아 지금 절고 있는데 이런 캥거루들이 나이 40대도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늙은 부모가 악자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후 준비를 못해. 노후 준비도 못하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게 기업들이 말이에요. 기업들이 사실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 50대 후반 60대 분들에게 임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용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거 다 잘라버리거든. 이분들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밀려 나와가지고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이런 캥거루들 먹이 살려야 되니까 또 발버둥을 쳐야 되고 야 이거 빨리 좀 벗어야 돼요. 예, 저희가 다음 분의 그 할 프로그램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내 유보금 700조를 쌓아놓고 왜 투자를 안 하느냐, 그리고 왜 기업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않느냐에 대한 이 구조적인 이유와 또 해법도 앞으로 제시할 건데요. 적어도 이 청년 정책을 하면서 이제는 국가가 이 부분을 그 선이나 시의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로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의무로 이제는 청년 취업 소득 보장을 좀 생각해야 될 시점이고 그것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제는 두고서 경쟁을 해야 된다. 제가 모두의 그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새가 나른다의 복지국가 싱크탱크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꽤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그 캠프들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이제 저희 멤버들 중에서 각 캠프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문재인 후보가 81만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이렇게 치고 나오면 이제 보수 언론이나 경제신문 같은 데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나는 저 120만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81만밖에 안 하느냐 이런 식의 그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그것으로 국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또 그렇게 경쟁을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구체화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정권이 저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이 그 탄핵으로 인한 국민들의 촛불 혁명이 실제로 내 생활을 바꾸는 의미 있는 혁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한테 청년을 문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대답을 못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이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만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집을 구하는데 어렵고 등록금을 어떻게 부담해야 될지 아르바이트 이런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실제로도 예전과 같이 뭐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실에 어울리지 않게 지금 도서관에 다 청년들이 처박혀 있고 저는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저도 제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특이한 경우였어요. 너 취업 준비 왜 안 하고 지금부터 성적 관리 안 하면은 취업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제 이후에는 정말 이제 동아리에 들어오는 신입생조차도 거의 없는 그런 빡빡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들 다양한 얘기를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생각의 공간이 이제 공간이 제약되는 게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오늘은 뭔가 청년에 대해서 같이 총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청년 문제다 이렇게 선을 긋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청년들이 얼마나 열악한 위치에 있는지를 다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교육에서부터 일자리, 주거, 결혼, 육아 그리고 노후 준비에 이르기까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제 누리기 위해 필요한 재화들을 확보하는데 지금의 청년들이 얼마나 이 사회적 안전망으로도 배제되어 있는지 사실 아까 캥거루족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지금처럼 독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면 부모님들의 주머니도 얇아지고 부모님들의 소득이 줄어들수록 청년 세대의 삶의 질도 악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족 내에서는 모두가 아는 메커니즘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확장을 다들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연대 메커니즘이 우리 모두가 이 생각을 공유해서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 세대의 문제가 모든 세대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얻을 때 그때서부터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지금의 청년 문제가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개인의 탓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이렇게 사회적 울타리대로 품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초원 연구원님은 저 컨텐츠를 가지고 국회로 들어가시면 됐다. 청년 국회의원.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저도 한 말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청년들이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뭔가 하고 싶은지는 이게 청년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원래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 다른 어떤 적성과 재능을 타고났는데 그 적성과 재능을 잘 살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하필이면 그 일이 중소기업 일자리면 우리 청년들이 안 가버리거든. 그럼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중소기업 일자리라고 안 가면 되느냐고 막 또 나무란다고. 우리 때는 뭐든 다 했는데 너는 어떻게 좋은 것만 골라 살려고 그러냐고 그런단 말이지. 이제는 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 청년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간에 격차를 없애는데 이 양극화 해소죠. 여기에 우리 사회가 총력을 모아야 되고 근데 기성세대도 여기에 힘을 보태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청년을 지났다고 해서 내일이 아니다. 이건 아니죠.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도 금방 청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모두 일이다. 저 가끔씩 여성 문제가 나오면 남성분들 외면하듯 관심 없어 하는데요. 자기 가족의 일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 랜드메이커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 랜드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61년 벤자민 H. 프리드먼이라는 한 유태인이 1차, 2차 대전이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과 유태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했던 얘기는 전쟁의 승자인 유태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감춰져 왔지만 인터넷이라는 유태인들이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새로운 매체 덕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폭로였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한 폭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의 역사, 특히 20세기 초 1차, 2차 대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동영상을 보고 아마 파라오 무덤을 발견한 고고학자처럼 심장이 벌렁벌렁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 강연이 녹음된 동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여태 제가 새날 패널 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유태인에 대한 그 어떤 얘기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한글 자막도 아주 잘 되어 있으니 시간 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많이 볼수록 머리가 맑아지실 겁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안개 속에 갇힌 듯 흐릿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니까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지금까지 거의 100년 넘게 전 세계에 퍼뜨린 거짓말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동영상에 관련된 얘기와 이 강연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저 혼자 생각해 본 것을 한번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랜드 메이커님이 보내주는 메일들은 굉장히 엄청나게 신선하죠. 시각 자체도 그렇고. 이게 몇천 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태인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는데 벤저민 H. 프리드맨이라는 분은 예수는 유태인이 아니었다라는 책도 쓰셨고 팔레스타인의 입장 그리고 중아시아를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는 쪽으로 많이 연구도 하시고 수십 년 동안에 이거를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쵸? 홍보는 많이 돼 있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는 맹신하신 분들도 엄청 많고 팔로워들도 많고 이게 진실이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태인과 그리고 영국이 1차 대전 때 맺었던 벨푸어 선언이라는 것 때문에 뭐 소아시아 지역의 팔레스타인 문제가 촉발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좀 공부를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승자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패자의 역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확률은 되게 적어요. 정규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문헌을 접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검증이 된다면 검증된 부분만큼은 좀 바로 잡혀야 되는 게 또 역사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먼 과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나마 현재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과거의 사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면은 바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뉴랜드 메이커님이 보내주신 자료가 다 100% 맞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칠 만한 자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태인 전문가. 이번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안티 유태인 이런 느낌으로 유태인들의 폐악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악이라고 믿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태인이. 또 유태인은 또 독일로부터 히틀러한테 학살당한 또 그런 전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살다 보면은 뭐 박근혜 말고는 절대 악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말 그런 논리가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같은데? 사견을 그냥 살짝 넣습니다. 훅. 근데 정말 아까 제가 말하다가도 그냥 움찔했던 게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정말 끊이지 않는 토론과 언쟁과 역사적인 견해가 그 너무 달라가지고 어떤 면에서 봐서는 이쪽이 너무나도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어느 면에서 봐서는 이쪽은 너무 못하고 있는데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두 민족 다 한 민족에서 파생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메일 감사드리고요. 뉴랜드 메이커님 메일이었습니다.